네, 여러분, 네 번째 모의고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비밀번호는 0202입니다. 1번부터 같이 봅시다.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행정기본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이런 거 바로 넘어가고요.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행정기본법 제11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1번처럼 이런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지문이고요. 3번 법원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과태료 재판, 즉 개별법에 따로 다툴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항고소송이 아닌 이런 과태료 재판에서는 항고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항고소송,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규범이 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이런 애들에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바로 넘어갑니다. 4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에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그럼 내가 이제 폐기물 처리업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뭐라 했어요? 청소업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뒤통수 치는 거다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었죠. 그 키워드들 잘 기억하시면서 맞추면 되고 정답 틀린 거 3번입니다. 2번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고 뭐 조문 문제죠. 조문 문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2번 신청인의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접수를 앞서 즉 아직 신청서 접수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거에 앞서서 그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 서류의 내용 검토를 부탁했다. 키워드는 내용 검토 부탁입니다. 이게 과연 신청에 해당하냐? 내용 검토를 부탁했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검토를 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비 서류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도 일단 신청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과연 이게 신청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겠죠. 그랬을 때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죠. 이 스토리를 기억하게 되면 이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정답을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당한 사용 권한을 취득해가지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아직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신고가 발생하지 단지 그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 이것도 키워드 위주로 잘 기억하시고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고 상당히 판례가 괜찮습니다. 나름 최신 판례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자, 대규모 점포 수리를 요할까요? 요하지 않을까요? 수리를 요합니다. 왼쪽 오른쪽 표를 잘 구분할 필요도 있지만 대규모 점포 소규모가 아니죠. 대규모이기 때문에 뭔가 까다로운 게 많을 겁니다. 왜냐? 이런 데서 사고가 나게 되면 뭐 화재 사고라든지 또 최근에 뭐 안타까운 압사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놓고 그런 거를 잘 했을 때 신고를 해주고 신고를 한 다음에 수리를 행정청에 해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대규모 점포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1번,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넘어가죠. 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라고 해가지고 키워드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그죠? 협약.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고요. 이 협약에 있어서 그 회사가 책임 있는 사업 실패로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랬으면 협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도 해야 되고, 협약을 했으면 뭔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뭐 보조금도 줬겠죠. 그래서 그 돈도 다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서 환수 처리를 하겠다는 하나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와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쭉쭉쭉 가다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부분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원지원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자, 이 지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판례일 겁니다. 2022년도 7급이라던가 뭐 국회 8급에서 나왔던 판례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뭐 썩 좋은 판례는 아니지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내놓으라라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법원은 실질적으로 그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봐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실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을 재판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실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키워드를 산정한 다음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 판례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옳지 않는 거 나왔는데 없다. 1번 바로 고르고 넘어가셔야 돼요. 실제 시험이라면 잘 기억하시고 9.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거 넘어갑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그러면은 위법하게 된다라는 판례. 잘 기억하시죠? 이 형량을 전혀 안 했다거나 이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했을 때, 그럴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그 결론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위법해서 취소냐 아니면 뭐 무효사유냐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례에서는 그냥 위법하다라고까지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결론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불용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원을 구속한다 안 한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대통령령일 때만 법규명령입니다. 시행령. 그게 반해서 총령이나 부령일 때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처분성 있지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처분성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효력이 같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칙상. 근데 여기서는 상실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뭐였어요?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이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거 81페이지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국수령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정비공사, 기기수리 공급자에 관한 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 지침, 이게 키워드죠. 근데 관리 지침을 물어봤는지 그 지침으로 인한 하나의 처분을 물어봤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 지침에 대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지침의 근거에서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3번입니다. 자, 6번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누구에게 새로운 영업자가 아니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 종전의 영업자가 이제 가지고 있던 거를 뺏기게 된 거니까요. 관할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위법 사유, 취소 사유를 들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양수인의 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봤던 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영업 양도인이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했다면 그 양도자는 민사소송을 거쳐가지고 그 계약 자체, 양도 행위 자체가 무효인 걸 확인을 받고 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거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서 그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했어요. 바로 구할 수 있다 했었죠. 그게 바로 중요 판례였고 3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와서 좀 뭐랄까요, 새롭게 나와서 이제는 좀 나올 수 있는 판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영업이 당사자들 간에는 양도 양수는 됐어요. 하지만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아직 사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으로? 안 바뀌었죠. 자, 그럴 때 양도인이 허락한 양소인의 영업 중 지네끼리만 그냥 아직 신고는 안 했는데 너 나한테 샀으니까 네가 영업해 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영업하다가 뭔가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기존의 주인, 새로운 주인? 기존의 주인한테 가겠죠. 왜냐? 아직 영업 양도 양수 신고도 안 됐고 행정청은 이게 양수인이 바뀐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양수인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 4번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행정입법 부작위가 뭔지 기억나시죠? 행정청이 입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법률 규정에 행정청이 시행명령 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문의 법률 규정은 없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권이 행정입법을 해야 되는 그 의무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는. 다음 3번.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자기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당연히 자기 의무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그 자기의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의 필수 불가결, 즉 매우 중요한 것들이어야지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위헌이고 위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률의 집행의 필수 불가결일 것까지 필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나 이런 용어들의 그 나열 자체가 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안 하고 있을 때 위헌, 위법이다. 이 결론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뭐 필수 불가결 필요는 없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 즉 행정청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률이 아니죠, 뭐 법규 명령이라고 할게요.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그것 자체가 뭐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된다 했어요?
않는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소송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8번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원 인가를 해줬는데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인가 취소할 거예요 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 부과는 조기철 부배 중에 철회권의 유보가 되는 겁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 중공 인가 중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국가 기속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 했어요? 일부 배제 부관이라고 했었죠. 조기철 부배 중에 배입니다. 배. 이런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소송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부담만이 된다. 자, 면허 처분을 함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조기철 부배 중에 기간이죠. 그 기간만 가지고 취소 소송된다? 안 된다. 동일한 거고요.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익 형량에 따른 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 철회할 때에도 이익 형량해야 되죠. 그리고 부담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클 때에만 철회가 가능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그렇죠? 자, 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민간 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 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청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할게요 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 다칠 수 있다고 했었죠. 정보공개법은 누구든지 그 정보가 자신한테 뭐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해놨고 이걸 거부하면 무조건 거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자, A는 B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취소 소송으로 가야 돼요. 자, 3번.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인용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지만 가분성 나눌 수 있거나 또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남은 부분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만 취소시켜가지고 정보 공개를 반드시 그 일부만이라도 해주게끔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된다. 이 문구가 되게 좀 뭐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 할 수는 있는데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 소송 기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비공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소송 기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만약에 오픈이 됐을 때, 공개가 됐을 때 그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걔네들만 정보가 비공개가 되고 나머지들은 소송 기록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무조건 다 비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정답은 1번. 10번 다음 중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고시 등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권익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대상 아니라고 했었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사전 통지를 하겠습니까?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사전 통지 대상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의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에게도 사전통지 대상인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고 여기 나항, 그쵸? 당사자 등 가나다라 요즘 나항이 포함된 내용 조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침입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하자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때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아마 20번 정도 가까이 가면은 이거랑 19번인가?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거는 그 자체에 하자가 있진 않네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이라면 어떤 처분을 하면서 뭐 행정심판할 수 있고 행정소송할 수 있고 며칠 내에 하실 수 있고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은 이게 지금 행정 절차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랑 이따 비교를 좀 하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랑 그 지문이랑 좀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자, 11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동의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 했었죠. 마찬가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동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 세무조사 결정 무조건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넘어가고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은 조세,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지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조문을 보면요. 행정조사기본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 법 적용 안 된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조세, 형사, 행영, 보완 처분에 관한 거는 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이 안 된다 했어요. 하지만 3항에 뭐라 돼 있어요?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 내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에 대한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일주일인 7일 이내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조문 문제입니다. 넘어가시죠. 정답은 3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하라고 있습니다. 1번.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됩니까? 아니죠. 자치사무를 할 때에만 가능하고 기관 위임 사무를 할 때에는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지방국세청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까지도 했네요. 고발을 했으면 고발대로 가야 되고 통고 처분을 했다면 통고 처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자기 맘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통고 처분은 법적 권한이 이미 없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효력이 없고요. 조세 범칙자가 그죠? 잘못한 사람이 고발을 당했는데 통고 처분도 됐다 해가지고 통고 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면, 그러면 원래 통고 처분만 했다면 통고 처분 자체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저거 벌금 낼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행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고발이 먼저 했기 때문에 고발대로 가야 되지. 고발했는데 통고 처분했다고 내가 통고 처분에 의해서 벌금 냈다고 끝나냐? 그럼 끝나면 고발한 사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결론만 기억하세요. 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통고처분을 했으면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다른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버리면 그럼 법원 가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기할 수 없어요. 자,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여기서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죠. 13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거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 처분 당시까지 부가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례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끝나야 돼요. 그 금액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또 부과를 할 수 있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기속으로 바뀐다 했어요. 부동산 실명자가 아니죠.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할 때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똑같이 재량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국가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딱 이제 알아야 되죠. 이 키워드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모른대요. 위법하죠.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처분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맞는 말이죠. 과실이 있다고 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이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권력적인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 비권력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뭐만 빠져요? 행정 주체가 사경제 주체로 하는 사경제. 그냥 개인적으로 행정 공무원이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우리 사무처에 필요한 지우개를 산다거나 볼펜을 산다거나 이런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만 제외하지 권력적, 비권력적 모두 다 포함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경과실로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럼 경과실이면 본인이 굳이 책임 안 져야 되는데 굳이 책임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 책임이 아닌데 책임을 졌으니까 국가한테 구상권을 가지고 있게 돼가지고 국가한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 제가 했으니까 국가가 대신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공무원의 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니, 피해자는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신한테 배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경과실은 원래 책임 안 져도 되는 사람인데 책임졌으니까 피해자가 다시 줘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한테 돌려받는 걸로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피해자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냐?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결론도 기억하시되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결론이죠. 피해자도 당연히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피해자는 피해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경과실 했다고 한 그 공무원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 그러고 나서 국가한테 또 배상을 받아? 그런 불편한 또 반복적인 불필요한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잘 기억하세요. 지자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의 책임이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여러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어도 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정답은 옳은 것 1번입니다. 과실이 있어요. 자,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도 약간 좀 어려운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A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허가가 있더라도 B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B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이고요. 건설부 장관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면 이거 인허가 의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와 별도로 어떤 거를 이제 또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의견 청취 등의 절차적인 것만 안 거쳐도 되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심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인허가 의제의 절차 집중효가 인정이 된다는 걸 공부하면서 배웠던 판례입니다, 여러분. 자, 건축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도 같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에서
건축 불허가 사유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도 행정청이 말한 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면 또 형질 변경에 관한 소송을 또 제기해가지고 거기서 다퉈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결론 기억하시면서 이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있고요. 3번도 약간 어려웠고 4번이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른바 부분 인허가 의제의 경우, 자, 이거 우리 기본서에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에 대한 논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 위법함을 다투고자 할 때 그 직접적인 인허가 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툴 때와 아니면 제3자가 다툴 때 뭘 가지고 소송의 대상을 해야 되냐, 이것도 논점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부분 인허가 논점만 물어보긴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봤을 때 부분 인허가 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누가 다투고자 하는지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한 가지 논점,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될 때에는 그 인허가 의제가 문제가 돼서 다투고 싶다. 그럼 인허가 의제 가지고 소송해도 됩니다. 그거 원칙 하나가 있고요. 논점 하나가 있고요. 다른 논점은 누가 다퉈요? 이해관계인 제3자가 다툴 때에는 어떤 걸 소송으로 제기한다 했어요? 의제된 인허가를 소송으로 대상해가지고 다툽니다. 하지만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주된 인허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그 소송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 논점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기본서 112페이지 펴셔가지고 중간 부분이랑 그 아랫 부분 논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판례는 논점이 두 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약간 어렵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판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6번.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A시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갑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이 되죠. 적법 여부. 그렇죠? 본안 판단이 아니라 적법 여부. 즉 네가 적법하게 본안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지는 따져봅니다. 하지만 그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여기서 급하게 볼 수는 없죠. 그럼 본안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할 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갑이 22년 1월 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3월 29일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는 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었네요. 자, 그랬을 때 그 재결서 정보는 4월 2일에 송달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과연 어느 날짜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거쳤을 때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거나 재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더 빠른 날이 지나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송달도 받았고요. 재결도 있었죠. 당연히 재결은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재결은 있었는데 송달 안 받았으면 모를까? 송달도 받았고 당연히 재결 날짜도 나와 있다면 90일이 빨리 끝나요? 1년이 빨리 끝나요? 당연히 90일이 빨리 끝나겠죠. 그리고 송달이 보통은 1년 뒤에 송달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날짜도 계산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빨리 기산점이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빨리 제소 기간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그 기산점은 바로 송달을 받은 날이 되기 때문에 4월 2일이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산점이 1월이라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1월은 뭡니까, 여러분? 처분을 받은 날이에요. 이거는 행정심판을 안 거쳤을 때나 기산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틀린 거고요. 자, 의리 의무이행심판. 아까 우리 의리는 읽었나요? 안 읽었죠? B 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받은 을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별건 없습니다만은 을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행정심판이네요.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건축 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우리가 직접 처분은 당사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할 수 있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행정재판부는 행정소송심판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내리고 나면, 재결 내리고 나면 신경 안 써요. 다른 사건 또 검토하고 판결 내려야죠. 언제 또 옛날에 내가 결론 내렸는데 그거에 맞춰서 행정청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굳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을이 건축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지만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 을은 당연히 또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간접 강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행정청이 뭘 안 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방금 그 내용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옳은 것 4번이고요. 다음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갑은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거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행정소송 제기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그리고 이의 신청을 거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건 좀 날짜가 일반적인 거랑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0일, 60일. 근데 문제에서는 60일, 30일. 전혀 말도 안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여러분, 그 수용 재결에 있어서는 이 날짜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행정심판이랑. 그죠? 아까 행정심판 봤잖아요. 그죠? 90일, 180일. 그리고 그 90일 1년. 이게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이 수용 재결과 관련된 이의 재결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1번 틀렸고, 2번. 갑이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재결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3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거친 후에 이번엔 또 취소 소송까지 간답니다. 그때 이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이의 재결이 바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 행정심판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갑이 이번에는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고자 한대요. 보상금만 다투고자 한대요. 그럴 때에는 뭘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었고, 그럴 때는 피고가 누구가 된다? 행정심판이라든가 재결을 내린 이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피고로 해가지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가 소송의 피고는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4번도 틀린 것이 돼서 맞는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8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만 고르세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되는 것만. 자, 김해시장 나왔고, 뭐가 나옵니까? 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공장 설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원고적격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슷한 판례 373페이지에서 반드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공장 설립이 아니었죠. 잘 기억하시고. 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다툰다라고 했을 때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특허기 때문에 서로 원고적격 인정해주는 게 원칙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한약 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 처분을 다투는 한의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허가 아니라 허가라고 했었죠. 허가 같은 경우는 원칙상 다른 사람이 내 밥그릇을 뺀다고 해서 원고적격 인정 안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개별법에서 여러 명이 너무 좁은 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영업권이 좀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보호해줘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없으면 원고적격 없다라고 했습니다. 담배 소매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리을.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학의 학교법인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누가 구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누가 된다? 갑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요걸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되지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기억하시고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해서 관계행정청이 이걸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은 그 신고를 수리할 때 누가 갑자기 이거 신고 수리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어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 영업자가 아까 우리 그 사전 처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 통지, 그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더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 사람은 원고 적격이 있다. 그리고 이게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라는 것도 하나의 또 키워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표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처분청이 처분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거네요. 제가 아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때는 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고 하자가 있고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통지를 할 때 아까 우리 사전통지가 아니죠.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맞죠? 사전통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통지하는 건 맞는데 어떤 통지를 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통지고 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통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아까처럼 취소 사유가 된다? 그렇지는 않는다. 이거랑 반드시 비교해라. 제가 공부할 때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에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죠? 뭘 통지하는지 그 내용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가 된다면 피청구인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겠죠. 그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가 자기가 봤을 때도 이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갈 필요도 없이 본인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조문 내용으로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임시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서 인정한 제도는 바로 임시처분을 말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게 실제로 행정심판에 청구를 하는 그 실체적 내용을 가지더라도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굳이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진정서라는 내용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다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아주 옛날 판례기도 하지만 옛날에 나온 적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서 키워드 그리고 진정서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심판 청구서로 볼 건 아니에요.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볼 수 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정답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세부가 처분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 바로 나왔네요, 답이. 그렇죠? 세금 납부 돌려주세요. 뭘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했죠. 뭐만 빼고? 뭔당? 부당. 부가가치세만 빼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당사자 소송이죠.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유무 당사자 소송. 뭐랑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조합원 자격 묻는 게 아니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더 높은 사람의 그런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뭘로? 당사자가 아니라 민사로. 요거 두 개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당 나왔네요. 부당, 그쵸? 3번 당사자 소송. 1번이랑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한전이 KBS로부터 전기세를 거두면서 KBS 수신료까지 다 한꺼번에 거두세요 라고 해서 그 징수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과연 누구한테 있냐, 이거를 다투는 소송도 당사자 소송의 하나의 그 예라고 관련 판례가 있고 이것도 같이 봤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무원에서 20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회 모의고사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혼자 풀어보시라는 말씀 오늘도 하시고 해드리고 힘드시죠?
힘들 겁니다. 힘든 시기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계실 때쯤 보통 이 강의를 또 들으시고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게 여러분들 뇌에 남겨져서 시험장에서 정답 콕콕 집어 갈 거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좀 참으시고 끝까지 한번 같이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강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